샬롬 삼국지 10권 13번째. 짐이 만약 지난날 맺은 동맹을 저버린다면 짐의 자손은 모조리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는 사자를 뽑아 향과 배와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종애와 함께 촉으로 가게 했다. 공명의 영전에 제사를 올려 그 죽음에 대한 오해 슬픔과 정성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손권을 작별하고 오해 사신과 함께 성도로 돌아간 종애는 후주에게 아뢰었다. 오주는 승상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 신하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고의 군사를 더한 것은 위나라가 우리의 빈틈을 엿보고 쳐들어올까 걱정하여서였을 뿐 딴 뜻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살을 꺾으며 맹세하기를 동맹의 의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주는 종애에 두텁게 상을 내리고 오해 사신을 잘 대접해 돌려보냈다. 공명의 장례일이 매듭지어지자 후주는 공명이 남긴 말대로 나라 안을 정비했다. 장화는 승상대장군의 상서일을 맡게 하고 비우는 상서령으로 장관의 승상일을 거들게 했다. 오이는 거기 장군으로 저를 가지고 한중을 도맡게 했으며 강유는 보한 장군 평양후로 모든 군마를 다스릴 권한을 쥐고 오이와 함께 한중에 머물게 했다. 그들 둘을 함께 한중으로 보낸 것은 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장수들은 모두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맡게 해 지나친 자리 바꿈으로 어지러움이 일지 않게 했다. 양이도 제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벼슬살이 한지가 장관보다 오래면서 그 밑에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공이 크다고 여기는데도 이렇다 할 상을 받지 못하자 불평이 일었다. 비유를 보고 후주를 원망하는 말을 했다. 승상이 돌아가셨을 때 차라리 모든 군사를 이끌고 위로 투항했더라면 오늘 이같이 섭섭한 일이야 당하였겠소. 그 말을 들은 비유는 양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생각했다. 몰래 후주에게 표문을 올려 양이가 한 말을 그대로 고했다. 비유의 표문을 읽은 후주는 몹시 노했다. 양이를 옥에 가두고 엄하게 신문한 뒤 끌어내 목베려 했다. 장관이 그런 후주에게 아뢰었다. 비록 죄가 있다 해도 지난날 승상을 따라다니며 세운 공 또한 적지 않으니 양이를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를 벼슬 자리에서 내쫓아 서인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후주는 그 말을 따라 양이를 한중 각 군으로 내쫓고 그곳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되어 살게 했다. 그러자 양이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을 찔러 죽고 말았다. 제갈량의 신화를 위해 위연과의 세력 다툼에서 턱없이 그를 미워했던 연희의 저자도 끝내 양이를 봐줄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원래 양이는 속이 좁고 시기심이 많아 공명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양이는 유비가 살았을 때 이미 유파란 이와 다투다가 홍농태수로 쫓겨난 적이 있고 다시 제갈량 밑에서는 위연과 다투어 용케 그를 죽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장왕과 다투다가 끝내는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는 꼴을 당했다. 거기다가 더욱 한심한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 그렇게 시골로 쫓겨나서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후주에게 글을 올려 독한 말로 남을 해치려 들다가 더 깊은 산골짜기로 쫓겨나게 되자 부끄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양이의 실상이었다. 시드는 조위. 공명의 죽음과 더불어 세 나라가 싸움을 그친 것은 즉 촉한으로서는 거능 13년이요 위는 청룡 3년이요 오는 가와 4년 무렵부터였다. 그때 위주 조에는 조조의 손자로서 주기 초기에는 볼만한 일도 있었으나 차츰 창업에 어려움을
닿지 않는 성성이나 천하 제패의 야망과는 거리가 멀어져 갔다. 제갈량의 죽음으로 바깥으로부터 위협이 없어지자 곧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조예는 먼저 수많은 궁궐과 정각을 짓고 아름다운 목과 동산을 꾸며 백성을 괴롭혔다. 공경대부까지 흙을 지고 나무를 날랐다 할 만큼 잦은 토목 공사였다. 그 다음은 신선 사상을 믿어 박리원이란 자신이 만든 동산에다 장안에 있는 백량대에서 승로반을 옮겨온 일이었다. 승로반은 한무제가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 마시기 위해 만들었다는 큰 쟁반으로 구리로 만든 사람이 들고 있었다. 조예의 명을 받아 그 동이까지 끌어오려다가 동인이 쓰러지는 바람에 깔려 죽은 사람만도 천명이 되었다. 많은 신하들이 그런 조예를 말려보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동심, 장모, 양부 같은 이들이 중직한 상소를 올렸으나 동심은 서인으로 쫓겨나고 장모는 목에 잘렸으며 양부도 무함만 당했을 뿐이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여자인데 조예는 그쪽에서도 솜씨를 보였다. 천하의 미녀들을 뽑아 박림원에 모으고 밤낮 없이 여색을 즐겼다. 또 모 황후를 두고 후궁인 곽부인에 빠져 지내더니 마침내는 대잔찮은 이를 트집잡아 모 황후를 죽이고 곽부인을 황후로 세웠다. 비록 촉과 오가 가만히 있다 해도 내정이 그 지경이 되면 외환이 일게 마련이었다. 요동에서 대를 이어 세력을 잡고 있던 공소년이 스스로 연왕을 칭하며 난을 일으켰다. 공소년은 원상을 죽여 그 목을 조조에게 바친 공송강의 둘째 아들이었다. 문무를 겸비했는데 타고난 성정이 굳세고 싸움을 좋아했다. 어른이 되자 요동태수의 직책을 맡고 있던 숙부 공송공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 그 뒤 손권이 그를 연왕에 봉하고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려 하자 그 사신을 죽여 위에 바치며 충성을 보였다. 그러나 조예가 겨우 대사마낭낭공이란 벼슬을 내리자 불만을 품고 군사를 일으켰다. 공소년이 말리는 가범과 윤직을 목빼고 15만 군사를 휘몰아 중원으로 지쳐들었다. 조예가 놀라 낙양에 있는 사마이를 불러 공소년을 막을 계책을 물었다. 사마이가 걱정하는 조예에게 말했다. 만약 공소년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면 그게 상계요. 요동을 지키면서 많은 군사로 막기만 한다면 그것은 중계요. 근거진 양평성에 눌러앉아 버티면 하계가 됩니다. 그 하계를 쓰게 되면 반드시 신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 다음 1년을 기한하며 군사 4만을 끌고 떠났다. 그런데 결국 싸움은 사마이가 하계라고 본 쪽으로 전개되었다. 사마이가 온다는 말을 듣자 공소년은 비연과 양조에게 8만 군사를 주어 요양성을 맡기고 자신은 양평성의 의지에 버텨보려 했다. 비연과 양조는 성 둘레의 도랑을 깊게 파고 녹각을 촘촘히 세워 지키기만 하면서 사마이의 군량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사마이는 그런 요양성을 두고 비어있는 공소년의 근거지인 양평성을 급습했다. 놀란 비연과 양조는 양평성을 구하러 달려가다가 사마이의 복병에 걸려 군사 태반을 잃고 구원을 나왔던 공소년도 크게 혼이 난 뒤 양평성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때 비록 공소년이 양평성 안에 가둬놓고는 있어도 사마이가 이끈 군사는 공소년의 군사보다 적었다. 애워싸고 적당히 기세만 올릴 뿐 싸움을 서두르지 않았다. 공소년은 마땅히 성을 나와 힘을 다해 싸워보거나 차라리 성을 버리고 달아나야 했는데도 미련하게 성 안에만 버텼다. 많은 군사로 성 안에 오래 갇혀 있으니 군량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였다. 때마침 가을 장마가 한 달이나 계속돼 에워싸고 있는 유병들도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물 구덩이와 진벌에서 허우적거리며
추위에 떨어야 했다. 사마이는 잠시 진체를 높은 곳으로 옮기자는 우두독 구련을 못 배워가면서 양평성을 굳게 에워싸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공소년의 군사들이 군마를 잡아먹는 상태까지 빠지자 비로소 힘을 들여 공격했다. 비록 머릿수가 많아도 굶주린 공소년의 군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을리 만무였다. 그제야 위급을 느낀 공소년이 사자를 보내 아들을 인질로 내줄 테니 잠시 군사를 물려달라는 조건부의 항복을 빌었으나 사마이는 받아주지 않았다. 군사로 맞설 때는 5가지 큰 원칙이 있다. 싸울 수 있을 때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없을 때는 마땅히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없을 때는 마땅히 달아나야 하고, 달아날 수 없을 때는 마땅히 항복해야 하고, 항복할 수 없을 때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게 5가지다. 그런데 아들을 인질로 보내 무얼 어쩐다고. 사마이는 그렇게 공소년의 사자를 꾸짖어 돌려보냈다. 항복조차 하기 어렵게 된 공소년은 마침내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에 마음을 굳혔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아들과 군사 1000명을 이끌고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다 사마이의 복병에 걸려 사로잡히고 말았다. 사마이는 끌려온 그들 부자를 목베게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공소년은 평정되어도 조이의 두려운 어둠은 더 짙어가기만 했다. 뒤이어 닥치는 일이 위주 조회의 요절이었다. 사치와 향락으로 나를 보내던 조회는 술과 계집에 골아 36의 젊은 나이로 죽으며 사마이에게 8살 난 태자 조방을 돕도록 당부했다. 선주가 제갈 공명에게 그러했듯 잠옷 애절한 탁구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위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조씨였다. 조회가 병들어 누웠을 때 연왕 조를 대장군으로 세워 정권을 맡기려 했으나 조가 받지 아니해 병권은 조진의 아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대장군에 오른 조상은 아우 조희를 중영군으로 삼고 조훈을 무위 장군, 조원을 산기 상시로 삼아 각기 어림군 삼천을 이끌게 했다. 그래도 조상은 처음 한동안은 모든 일을 사마에게 물어서 저결했다. 그러나 세력이 커지자 차차 사마이를 경계하게 권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한, 등량, 이승, 정밀, 환범 5사람은 특히 조상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로 그 중에 하한은 드러내놓고 조상을 충동질했다. 이에 조상도 생각을 바꿔 사마이를 병권이 없는 탭으로 돌리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세상은 조상 형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것이 되었다. 사마이가 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고 떠나고 그 2아들 사마소 사마사마저 벼슬을 버리자 조정에서는 누구도 조상에게 맞설 자가 없었다. 거기다가 위주 조방은 나이 8살의 어린애라 임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조상이 권력을 들어쥐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니 지난날에 죽은 위주 조회를 넘어서는 데가 있었다. 나라에 바치는 곡물은 조상이 먼저 좋은 걸 고른 다음에야 궁궐로 들어갔고 심하게는 조회의 시첩까지 조상의 차지가 되었다. 하지만 조상의 밑이라고 전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눈 밝고 속 깊은 이들이 그런 조상을 말리려 했었다. 조상은 잡고 있는 병권만 믿고 그들의 말을 흘려 들었으나 사마의 마음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병을 핑계하고 꼼짝없이 집안에 들어박혀 있기는 했지만 언제 무슨 일을 꾸밀지 몰라 청주 자사로 가는 이승에게 문안하는 채 사마이를 찾아보고 그 허실을 살펴보게 했다. 문지기로부터 이승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사마이는 2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번에 이승이 온 것은 내가 정말로 아픈지 아닌지를 엿보러 온 것이다. 너희들도 그리 알고 전에 하나라도 눈치채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자신은 곧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시녀들에게 부축되어 앉으면서 이승을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승이 사마이의 침상 가까이 가서 절하고 말했다.
올해 태부를 뵙지 못했으나 이렇게 환호가 중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폐하께서 청주지사를 내리시게 임지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 듣기 문안드립니다. 사마이는 짐짓 이승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채 말했다. 병주는 식방에 가까운 곳이니 잘 지켜야 하네. 병주가 아니라 청주 자사입니다. 이승이 그렇게 고쳐주었으나 사마이는 허물허물 웃으며 또 딴소리를 했다. 자네 지금 병주에서 오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나? 산동 청주시다.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승이 다시 한번 그렇게 밝혔다. 그러자 사마이는 무엇이 웃은지 껄껄 웃으며 더욱 엉뚱한 소리를 했다. 아, 그렇군. 자네가 청주에서 오는 길이란 말이지. 그런 사마이의 기막힌 속임수에 이승은 깜빡 넘어가고 말았다. 제 정신이 아니 듯한 사마이가 오히려 딱해 곁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태주의 병이 어찌해서 저토록 심해지셨소? 대부께서는 귀병이 나셔 말을 잘 알아들으시지 못합니다. 곁에서 모시던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 이승은 하는 수 없이 종이에다 자신의 한 말을 써서 보였다. 그제서야 사마이가 알겠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내가 기가 먹어 잘 알아듣지 못했네. 어쨌든 이번에 가거든 몸조심하게. 그리고 벙어리 마냥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켰다. 계집종이 그 뜻을 알아보고 탕약을 받쳐 올렸다. 사마이가 마시는데 입가에 탕약이 줄줄 흘러 소매를 한 박 적시었다. 사마이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금방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기침을 굴럭거리고 딱꾹질을 해대더니 처량한 소리를 덧붙였다. 나는 이미 늙은 데다 병까지 무거우니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몸일세. 비록 아들 둘이 있으나 못나기 짝이 없으니 자네가 잘 가르쳐 주게. 그리고 대장군 조상을 뵙거든 그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 하더라고 전해주게. 사마이는 그 말을 마치자 침상에 쓰러져 다시 숨 넘어갈 듯 기침을 하며 헐떡였다. 누가 봐도 앞날이 머지않은 늙은이였다.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이승은 조상에게로 돌아가 자신이 본 걸 자세히 일러 바쳤다. 조상이 기뻐 예마지 않으며 말했다. 그 늙은이가 죽는다면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어림없는 속단이었다. 사마이는 이승이 돌아가자마자 두 아들을 불러 말했다. 이번에 이승이 돌아가 내 몰골을 전하면 조상은 틀림없이 나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놓은 그가 성을 나가서 사냥할 때를 기다렸다가 일을 꾀해보자. 그런데 하루도 안 돼 사마이가 기다리던 때가 다가왔다. 마음을 놓은 조상이 전자를 모시고 고평릉 쪽으로 사냥을 나선 게 바로 그때였다. 전자와 대신들뿐만 아니라 병권을 나눠 가진 형제들과 다섯 신복까지 모조리 데리고 떠나는 큰 사냥이었다. 그 다섯 사람 중에 산홍 환범이 그 사냥을 말렸다. 주공께서 금군을 모두 장악하고 계시니 형제분들이 모두 나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성안에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어찌합니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조상은 버럭 화까지 내며 기어이 떠났다. 그 같은 상황을 몰래 살피고 있던 사마이는 조상이 성문을 나가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옛적 싸움터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과 두 아들 및 곁에 두고 부리는 수십 명 장수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사마이는 고유에게 임시로 절호를 주어 대장군의 일을 맡긴 뒤 먼저 조상의 영체를 빼앗게 했다. 또 태복 왕화는 중령 군사로 삼아 조희의 영체마저 빼앗게 한 뒤에 자신은 옛날의 벼슬아치들을 끌어모아 궁중으로 들어갔다. 조상이 선제 폐하의 당부를 저버리고 간사를 떨어 나라를 어지럽히니 그 죄 마땅히 벼슬을 떼고 내쫓아야 합니다. 윤허에 주옵소서. 사마이가 궁중의 가장 어른이 된 곽태우를 찾아보고 그렇게 아뢰었다. 곽태우가 깜짝 놀라 말했다. 전자께서 바깥에 나가 계시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신이 천자께 아뢰어 간신히 없을 것이니 태우께서로 너무 걱정하지 마옵소서. 사마이가 천연덕스레 말했다. 겁이 난 태우는 사마이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이에 궁중을 차지하고 태우라는 방패 마귀를 끼게 된 사마이는 곧 태위 장제와 상서령 사마부에게 표문을 쓰게 하여 천자께 아뢰는 한편 군 기고를 점령했다. 사마솔은 그런 아비를 호위하여 성방 낙하에다 진을 치고 부교를 지켰다. 이때 성 안에는 아직도 조상의 사람들이 많았으나 적절하게 합당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사마 노지 신창 같은 장수와 조상의 꾀주머니라고 불리는 환범 등이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천자와 조상을 찾아간 것뿐이었다. 사마이는 시중 허윤과 상서 진태를 불러 일렀다. 너는 조상에게 가서 내게 딴 뜻이 없고 다만 그들 형제의 병권만 거두려 할 뿐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다시 전중교의 윤 대목에게 글을 주며 한 번 더 조상에게 전하게 했다. 나와 장제는 낙수를 두고 맹세한다. 이번 거사는 다만 조상의 병권을 거두기 위함일 뿐임을 거듭 말해 주어라. 한편 한창 흥겹게 사냥을 하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은 조상은 놀라 어찌할 줄 몰랐다. 그때 궁 안에서 내시 하나가 사마이의 표문을 천자께 올렸다. 태우의 명을 받들어 조상의 병권을 거두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태부가 이런 표문을 올렸으니 경은 어찌할 작정인가? 위주 조방도 어찌할 바를 몰라 조상을 돌아보며 물었다. 조상은 먼저 두 아우와 함께 의논했다. 아우들은 싸울 생각보다 사마이에게 항복할 생각부터 먼저 했다. 이에 성 안에서 달려나온 신창과 사마노지도 사마이의 엄청난 세력을 전하며 은근히 항복하기를 권했다. 다만 산홍 환범만이 천자를 허두로 모시고 외병을 불러들여 사마이와 싸울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들을 모두 성 안에 남겨둔 조상이 얼른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때 성 안에서 사마이가 보낸 허윤과 진태가 와서 말했다. 대부께서는 다만 장군의 권세가 지나치다 하여 병권만 깎으려 하실 뿐 딴 뜻이 없습니다. 이여 윤 대목도 달려와 말했다. 대부께서는 낙수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딴 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장태우의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어서 성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소리를 들은 조상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다. 환범이 거듭 사마이와 싸울 것을 권했으나 하룻밤 내내 탄식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랬다. 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아니하겠다. 모든 벼슬을 다 내놓고 그저 한 부가옹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환범이 울며 그런 조상을 말리고 주보 양종도 통곡으로 가로막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조상은 끝내 대장군의 인수를 사마이에게 넘기고 말았다. 조상이 대장군의 인수를 넘기는 걸 보자 군사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지고 몇 사람만 그들 형제 곁에 남았다. 사마이는 조상 형제에게 집으로 돌아가 조칙을 기다리라 일렀다. 얼른 봐서 이른 조상이 믿은 대로 매듭 지어진 것 같으나 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마이는 내관 장당이란 차를 잡아 문초하여 조상이 하한 등양, 이승, 필범, 정밀 등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었다. 사마이는 조상 형제와 그들 다섯에다 환범을 더해 모두 잡아들인 뒤 저작거리에 끌어내 목 베었다. 낙수를 두고 한 맹세에도 끝내 속임수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말았다. 사마이가 조상을 죽이고 승상의 구석을 받을 무렵 하후페는 옹주에 있었다. 사마이는 그가 조상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까 두려웠다. 곧 그를 하후페에게 보내 의논할 게 있으니 낙양으로 올라오라 했다. 사마이의 속셈을 알아차린 하후페는
거느리고 있던 군사 3천과 함께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사마이를 편드는 옹주 자사 곽회에게 패해 하는 수 없이 초계 후주에게 항복해버렸다. 하후패의 투항을 받은 강유는 그걸 위를 칠 좋은 계기라 보았다. 하후패와 함께 성도로 가서 후주를 찾아보고 아뢰었다. 사마이가 조상을 죽인 뒤에 다시 하후패를 노리고 하후패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 위는 사마이의 부자가 나라의 권세를 모두 들어쥐고 위주 조방은 나약해 형세가 매우 위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해 한중에서 힘을 길러 지금 군사는 날래고 양식은 넉넉합니다. 신은 이제 하후패를 길잡이로 삼고 그게 군사를 내어 중원을 치고자 합니다. 위를 쳐부시고 한시를 중흥시켜 위로 폐하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 돌아가신 승상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비호가 그런 강유를 말렸으나 강유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후주는 마침내 강유의 뜻을 따르니 여러 해 만에 촉은 다시 위를 치게 되었다. 강유는 먼저 사실은 강인들에게 보내 동맹을 맺고 서평으로 나아가 옹주 근처 국산 아래 두 성을 쌓게 하여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이룬 뒤 천구로 나아가려 했다. 장수 구안과 이홈에게 군사 15,000명을 주고 먼저 국산 동서의 성을 쌓아 하나씩 맡게 했다. 위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옹주 자사 곽회는 촉병이 쳐들어온 일을 조정에 알리는 한편 진태에게 군사 5만을 주어 구안과 이홈을 치게 했다. 구안과 이홈은 군사를 이끌고 진태를 맞아 싸웠으나 워낙 머릿수가 모자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가 굳게 지키기만 했다. 뒤따라 대군을 이끌고 온 곽회는 촉병의 양식 날라오는 길을 끊음과 아울러 성 안으로 흘러드는 개울 상류를 막아 성 안에 마실 물이 없게 했다. 성 안에 갇힌 채 군량과 물이 떨어지자 촉병은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은호 끝에 이홈이 포위를 뚫고 나가 그곳에 위급한 소식을 강유에게 전하기로 했다. 이홈은 거느린 군사를 모두 잃고 스스로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채 겨우 포위를 뚫어 강유에게로 달려갔다. 강병이 이르기를 기다리다가 국산의 위급을 들은 강유는 크게 걱정이 되었다. 이홈을 서천으로 보내 몸을 치료하라 이른 뒤 하우페를 불러 의논했다. 위병이 국산을 애워싸 지금 형세가 몹시 위태롭다 하니 어찌했으면 좋겠소. 하우페가 잠깐 생각하다가 한 계책을 내놓았다. 강병이 기다리다가는 그 두 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곽해가 옹주의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 국산으로 갔으니 옹주가 비었을 듯한데 그곳을 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군께서 곧 군사를 일으켜 우두산으로 가서 옹주성의 뒤를 진다면 곽해와 진태는 옹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국산의 포위는 절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강유는 몹시 기뻐하며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진태와 곽해도 만만한 장수가 아니었다. 이홈이 빠져나가자 강유가 그렇게 나올 줄을 알고 대비를 했다. 곧 곽해는 조수로 나가 촉병이 양식 실어오는 길을 끊고 진태는 우드산으로 달려가 강유를 치기로 의논을 맞추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강유는 군사를 휘몰아 우두산으로 나갔다. 그러나 옹주성 뒤로 이르기도 전에 한때의 군마가 길을 막았다. 위장 진태가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네가 우리 옹주를 몰래 들이치려 하는 모양이다만 내가 이곳에서 너를 기다린 지 이미 오래다. 어서 목을 내놓아라. 진태가 칼을 비껴들고 그렇게 강유를 꾸짖었다. 성난 강유가 창을 휘둘러 그런 진태와 맞붙었다. 그러나 진태는 몇 탑 싸워 보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달아나더니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게 싸움을 끌었다. 이곳은 오래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적의 속임수가 있는 듯하니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계책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우페가 그렇게 강유에게 권하는데 호련
단마가 달려와 곽해가 조수를 점령했음을 알렸다. 양식 나누는 길이 끊겼다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였다. 놀란 강유는 얼른 군사를 돌렸다. 그 뒤를 곽해와 진태가 뒤쫓았다. 강유는 겨우 그들을 막으며 한가닥 길을 열어 달아나는데 다시 한때의 위병이 앞길을 막았다. 언제 왔는지 사마이와 사마사가 강유에 돌아가는 길을 끊고 있었다. 이에 강유의 족병은 한층 풍비박산이나 쫓기었다. 죽기로 싸워 양평관까지 달아났다가 거기서 공명에게 배운 연노법을 힘입어 겨우 사마사가 이끈 위병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미리 관 위에 버려두었던 100벌의 연노가 한꺼번에 전개씩이나 살을 날려준 덕분이었다. 한편 국산에서 구원병만 기다리던 촉장 구하는 끝내 구원병이 오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성문을 열어 위에 항복하고 말았다. 강유는 숱한 군사와 장수를 잃고 가까스로 한중으로 돌아갔는데 사마사도 그곳까지 뒤쫓지는 않았다. 사마이가 늙고 병들어 죽은 것은 가평 3년 8월의 일이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오랜 세월 위나라를 섬겨 태부 벼슬까지 받았으니 신하로서는 더 오를 곳이 없는 자리다. 사람들이 모두 내게 딴 마음을 품었다 의심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삼갔다. 내가 죽은 뒤 너희 둘이 국정을 맡아 다스리되 부디 삼가고 또 삼가거라. 그때 이미 두 아들은 아비의 병권을 모두 물려받고 있었다. 맏아들 사마사는 대장군이 되고 둘째 아들 사마소는 표기상 장군이 되어 사마이의 뒤를 이으니 위의 정권은 여전히 사마시의 수중에 있었다. 사마이에 이어 손권도 오래전에 죽었다. 오나라 태와 원년 8월에 병이 난 손권은 이듬해 4월 태부 제갈각과 대사마 여대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죽었다. 나이 71, 임금 자리에 오른 지 24해 만의 일이었다. 뒷사람이 그의 삶을 노래했다. 붉은 수염 푸른 눈의 영웅이라 불렸고 신하를 잘 부려 모두 충성을 다하였네. 24해 동안 대업을 일으키어 용과 호랑이가 버티고 앉았듯 강동을 지켰네. 이로써 삼국을 일으킨 첫 세대는 온전히 사라지고 이제 시대는 울망졸망한 다음 세대들에게로 넘어간다. 오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돕맡아 다스리던 제갈각은 솔량을 세워 손권을 있게 하고 연호를 대원년으로 고침과 아울러 천하의 대사령을 내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손권에게는 대황제라는 시호가 올려지고 그의 시신은 장릉에 모셔졌다. 손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위에 사마사는 욕심이 일었다. 곧 군사를 일으켜 동우를 삼킬 의논을 했다. 상서 부하가 말렸으나 아우 사마소가 잔동하고 나서자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사마사는 정남 대장군 왕창에게 10만을 주어 동흥을 들이치게 하고 진남 도독인 관구검에게도 10만을 주어 무창으로 밀고 나가게 했다. 그리고